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특히 좀 중요한 위치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이라면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바로 결점의 무게에 관한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복잡하고 뭐가 확실하지 않은 시대에 ESG 경영 같은 새로운 과제 앞에서 리더들이 겪는다는 그 결정 장애?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면서 또 경영학 박사 학위도 가지고 계신 이후경님의 글입니다. ESG 경영과 CEO의 결정장애 극복이라는 글인데요. 이 글이 그냥 증상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결정의 어려움 뒤에 숨어있는 심리적인 원인,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글을 좀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결정을 어려워하는지, 특히 ESG처럼 중대한 문제 앞에서 리더가 망설이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글에서 제안하는 해법은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좀 명확한 길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글 앞부분에 묘사된 그 CEO의 독백 있잖아요.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여기저기서 의견은 막 쏟아지는데 왜 이 모든 결정을 내가 다 해야 하나? 뭐 이런 거나 잘못된 선택 하나로 회사가 휘청거릴까 봐 가슴이 뛴다. 이런 고민들. 작은 결정 하나에도 막 밤잠 설치고. 이게 꼭 CEO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묘사예요. 이 글에서도 지적하듯이 지금은 뭐랄까, 정보는 너무 많고 선택지는 또 너무 다양해서 오히려 선택하기가 더 어려워진 시대잖아요. 우리가 뭐 추천 알고리즘이라던가 큐레이션 서비스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의 부담을 좀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정장애라는 게 어떤 특별한 병이라기보다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좀 보편적인 현상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햄릿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게 참 와닿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뭘 선택해도 좀 비난받을 것 같고 그럴 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것처럼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는 모습 말이죠. 맞아요. 결국 최악은 피하고 싶으니까 아무것도 선택 못하는 그런 딜레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선택을 안 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글에서 더 깊이 파고드는 지점은 이런 결정의 어려움, 그러니까 결정 장애의 그 뿌리에는 결국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네. 그래서는 이 두려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나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글에 따르면 특히 좀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결정 앞에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그 배경에는 뭐랄까, 과잉 보호적인 양육 환경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해주고 그러면 스스로 뭔가를 원하고 선택하는 경험 자체가 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딱 왔을 때 그 책임의 무게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아예 회피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 본 경험이 부족해서 생기는 두려움이군요. 그럼 두 번째 두려움은 뭔가요? 혹시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까요? 정확합니다. 네, 두 번째가 바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건 완벽주의 성향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뭐 최고가 아니면 의미 없어. 실패는 절대 용납 못해. 이런 생각이 강한 경우요. 네네. 그래서는 우리 사회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뭐랄까, 끊임없이 더 나은 결과를 요구하고 실패는 잘 용납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완벽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압박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혹시라도 잘못 결정해서 비난받거나 뭐 실패자로 찍힐까 봐 두려워서 아예 결정을 못 내리게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듣고 보니 그럴듯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은 뭔가요? 세 번째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치 보기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이 깊어요. 눈치 보는 거요?
예, 물론 다른 사람 기분이나 상황 살피는 능력, 사회생활에 필요하죠. 근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 문제라는 거예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기 생각이나 기준에 따른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는 어린 시절에 좀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부모님한테서 조건부적인 사랑을 받았거나 아니면 좀 비판을 많이 경험한 경우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 책임, 평가,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라 결국 이 세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을 망설이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아요. 글에 소개된 그 옛날 충신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왕이 사형수한테 확실한 죽음으로 가는 문이랑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결국 확실한 죽음을 택했다는 그 이야기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 미지의 문이 밖으로 나가는 자유의 문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 충신은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차라리 예측 가능한 비록 최악의 결과일지라도 그 죽음을 선택한 거죠. 그만큼 불확실성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좀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정장애의 이면에는 단순히 우유부담함 이런 걸 넘어서는 깊은 심리적인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이 점을 글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결정장애라는 문제를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가져와 보죠. 바로 ESG 경영이라는 맥락인데요. 요즘 기업 경영에서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이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ESG 위원회도 만들고 관련 의사결정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고요. 네, 형식적으로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죠. 근데 이 글에서는 국내 기업의 현실을 조금 더 날카롭게 보고 있어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는 오너, 그러니까 CEO 개인의 판단이나 결정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아, 시스템은 있어도 결국은?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데요. 만약에 최종 결정권자인 CEO가 ESG 관련 사안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망설인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단순히 그 CEO 개인의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ESG라는 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향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또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 고객, 지역사회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까지 고려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고요. 이런 상황에서 CEO가 결정을 미루거나 혹시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전략 수립이 늦어지는 건 당연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기업 평판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ESG는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리더의 결정장애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이 글에서는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나요? 이런 결정장애나 두려움을 좀 극복할 실질적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양히도 그래서는 이 결정장애, 특히 그 근원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용기를 내세요 이런 식의 막연한 조언이 아니고요. 꽤 실천적인 접근법들이에요. 오, 다행이네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 처방은 뭔가요? 첫 번째는 100%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100% 책임이요? 네. 그래서는 이런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딱 두 번인데 하나는 100% 부모 책임 아래 살 때, 다른 하나는 100% 자기 책임 아래 살 때라고요. 그 사이, 그러니까 책임을 남한테 미루거나 좀 어정쩡하게 지는 상태는 원망과 불평에 낭떠러지일 뿐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100% 자기 책임이라 쉽지 않은 이야기 같은데요. 이게 결정장애 극복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책임을 지는 만큼 그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생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을 피하면 계속 외부 탓, 남 탓만 하게 되고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온전히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상황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에서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래,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언해보라고 권해요. 이게 비관적인 체념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겠다. 이런 적극적인 다짐이 셈이죠.
결정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그 책임 회피 심리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책임 회피를 정면으로 돌파한다. 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럼 두 번째 처방은 뭔가요? 두 번째는 2% 부족한 결정을 하는 용기입니다. 노자의 대성약결이라는 말, 그러니까 크게 이루어진 것은 어딘가 모자란 듯하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완벽한 결정에 대한 강박에서 좀 벗어나라고 조언해요. 2% 부족한 결정이요? 네, 100% 완벽한 정보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결정 못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 80% 정도 수준에서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겨라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뭐 단계 같은 것도 제시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단계를 제안하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문제점이 뭔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글로 한번 써보는 거. 두 번째는 이 결정을 통해서 내가 얻는 건 뭐고 잃는 건 뭔지 명확하게 따져보는 거. 네. 또 질문을 받는 순간 일단 80% 수준에서 빠르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보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리고 나서 나머지 20%를 채우려면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 파악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만약에 결정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잠시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거나 좀 쉬는 것도 방법이고요. 여섯 번째로 반드시 마감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는 것. 일곱 번째로 결정 안 하고 미루는 것보다는 일단 결정하고 저지르고 나서 평가하고 수정하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기존의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유연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와,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이게 단순히 빨리 결정해 이게 아니라 뭐랄까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가깝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행에 초점을 맞추는 아주 실용적인 태도죠. 특히 요즘처럼 막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는 일단 실행해보고 거기서 얻어지는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정답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 80% 결정하고 20% 보완한다는 생각, 이게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결정을 훨씬 가볍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책임지기, 2% 부족한 결정하기.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뭔가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런 속담을 인용해요. 아무리 맛있는 양고기국이라도 세상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출 수는 없다. 국, 쇠매, 불능편, 중코. 아, 특히 리더의 결정이라는 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한테 박수받는 그런 성공적인 결정보다는 가야 할 방향에 맞는 올바른 결정에 집중하라. 이런 조언입니다. 성공적인 결정과 올바른 결정.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래서는 올바른 결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그래서 말하는 올바른 결정이란 첫째, 선택하기 전에 분명한 목표와 기준을 갖는 것. 둘째, 그 판단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것. 그리고 셋째,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두 번 생각하라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게 그냥 오래 고민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내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상황과 맥락, 컨텍스트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하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내 입장, 상대방 입장, 그리고 상황 맥락까지 고려하라. 네, 그러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네 가지 질문을 제시해요. 이 결정이 자연스러운가? 합리적인가? 공정한가? 그리고 시기적절한가? 이 네 가지 기준에 비춰서 점검해보라는 거죠.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좀 상충하는 요구를 조율해야 하는 ESG 경영 같은 경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그 결정 과정과 내용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는 그 결정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이휴경님의 글을 통해서 결정장애의 원인이 되는 그 세 가지 두려움, 책임, 평가,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봤고요. 이것이 또 특히 ESG 경영 같은 중요한 국면에서 리더에게 어떤 위험이 될 수 있는지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00% 책임지기, 2% 부족한 결정 내리기,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기, 이렇게 세 가지 꽤 실질적인 전략을 나눠봤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글은 주로 결정 자체를 가로막는 내면의 장벽, 그러니까 심리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단 결정하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책임감과 용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자, 결정장애를 극복하고 그래, 100% 책임지겠다. 2% 부족하더라도 일단 결정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요, 특히 ESG처럼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2% 부족한 결정이 정말로 공정하고 또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즉,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다양하고 균형 잡힌 정보나 의견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숙고하는 과정, 이걸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어떤 내적인 용기 외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질 자체를 높이기 위한 외부적인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는 또 무엇이 필요할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과 통찰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